해마다 동지에 맞춰 조선은 중국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 먼 길 떠나는 사신에게 왕은 털귀마개를 하사했습니다. 이 사신을 동지사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신들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신들이 걸었던 길, 한양에서 출발해 파주, 개성, 평양, 의주에 이르는 1032리, 이 길을 의주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천년은 넘었을 겁니다. 고려 시대를 잡더라도 천년은 넘었을 것이고요. 앞선 문명을 받아들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문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다양한 사상들이 뽑히지 않았을까. 전쟁의 통로이기도 했었죠. 또 우리의 문화가 중국이나 서양으로 건너가는 그런 관문, 길목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의주길이라고 볼 수 있죠. 독립문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의 정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운 문입니다. 모화관은 중국으로 가는 조선 사신들의 출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이곳에 모여 중국 황제에게 보낼 표와 자문을 살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모화관은 1987년 이후 독립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현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런 현충사입니다. 과거에는 독립관이란 이름으로도 이 건물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건물이 있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과거 조선 태종 임금께서 지었던 그 모화루가 있었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 태종은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장소로 모화루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세종 11년 건물을 확장하고 모화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신 이해응은 중국으로 떠나던 첫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행장을 단속하여 영은문의 모화관에 당도하였는데 나는 곧장 홍제원 점사로 향했다. 사신들이 첫날 머물렀던 홍제원이 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대로변에 작은 표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홍제동은 5달이 넘는 기나긴 그 기간 동안 연행길에 나선 그 사신들이 첫날 머물렀던 그 홍제원이라는 숙박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도 홍제동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약 50m 골목 안으로 홍제동 138번지 1호는 그 홍제원 터다. 골목 안으로 해서 50m를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대충 이 정도 터가 아닌가 싶은데 아파트 이름이 홍제원이네. 결국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아파트 이름이 홍제원입니다. 네. 어떻게 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38번지. 부동산에 들러 138번지를 물었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게 옛날 홍제원 터입니까? 글쎄요, 그렇게든 말들을 하는데요. 여기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네. 네. 딱 여기 거긴 그 집이 조그만 집은 아니었을 테니까. 네, 그죠? 그렇죠. 여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알고 계시는 거죠? 대충 그런 줄 알고 계시죠. 네. 홍제원에서는 사신들을 환송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신단은 수행원, 통역관, 하인,
그리고 동행한 상인들을 포함해서 200에서 500명에 이르렀습니다. 한양을 출발한 사신들은 파주,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로 이어지는 천리길을 갔습니다. 이 길이 의주대로입니다. 그리고는 압록강을 건너 산해관을 거쳐 연경까지 가는 왕복 5달의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조선시대 의주대로는 한양에서부터 고양, 파주, 개성, 평양, 의주까지 가는 1032리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길인데요. 이 길은 중국으로 가는 유일한 육상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제1대로였고요. 조선시대에는 이 사신 행렬을 통해 무역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의주대로를 통해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을 거고 많은 물자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길은 강화까지 가는 강화로를 비롯해 해남으로 통하는 삼남로, 동래로 가는 영남로, 강원도로 가는 평해로, 함경도로 가는 경흥로, 그리고 의주로까지 모두 6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제1로가 바로 의주로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동했던 사람들을 그 한 번에 한 번씩 만약에 줄을 긋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주대로에 가장 많은 줄이 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굵고 오래된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홍제원 부근에는 홍제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에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사신들은 잔치 속에서 이 홍제동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탄과 눈물 속에 이 길을 걸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붙들려 가야 했던 10만 명이 넘는 남녀 포로들이었습니다. 끌려간 조선 백성들 중에는 여염집 부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도 환향녀라는 이름을 감당해야 했고 더러는 집에서 다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환영녀들이 돌아올 때 홍제원 옆에 있는 그 개천, 그 홍제천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면은 그들이 다 이제 그 씻은 걸로 이제 모든 정절을 다 회복한 걸로 이렇게 간주하겠다. 이건 하나의 설화로 전해지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실록에 따르면은 인조가 그런 식으로 그들을 이제 이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들이 정절을 벌였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들은 그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혼을 다 불허하거든요. 그러나 이 중국과의 관계가 언제나 이처럼 일방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이 조선과 명나라는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사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쩌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이 사태의 중심에는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명을 쳐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한 정도전. 사건은 명 황제 주원장이 이성계가 명을 치려 한다는 밀고를 접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정도전이 사신으로 가서 주원장을 만납니다. 이를 무마하고 돌아오는 길, 산해관을 지나던 정도전은 아리송한 말을 남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 통역관이고 다 있는데 다 들으라고 한 말이죠. 이걸 뭐 좋게 해야 좋은 건지 나쁘게 해야 좋은 건지 한바탕 버려야 되는 건지 막 그런 식으로 혼자 하는데 그 말이 보면 명나라하고 싸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흘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당연히 그 말은 당연히 또 이 명나라 황제 주원장 귀에 또 들어갈 거고요. 분노한 주원장은 정도전과 이성계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정도전은 화의 근원이다. 이 모는 분간을 못한다. 정도전을 써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에 답하기라도 하듯 이성계는 이런 시를 읊습니다. 만약에 눈에 들어오는 세상을 내 땅으로 만든다면 초, 월, 강남인들 어찌 받아들이지 않으리. 해마다 10월 구파발에서 파발제가 열립니다. 홍제원을 떠난 사신들은 이곳 구파발을 지나갔습니다. 파발은
사신들의 오고감을 알리거나 군사 소식 또 공무를 전달하던 통신망으로 임진왜란 말 선조 때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급 사항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화발제를 시행하도록 하시오. 구름과 안개가 끼면 잘 전달되지 않는 봉수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조선시대 파발제. 그리고 파발마가 달리던 경로, 즉 역참이 있던 경로와 사신들이 갔던 의주대로는 일치하는 길이었습니다. 1000년은 넘었을 겁니다. 고려 시대를 잡더라도 1000년은 넘었을 것이고요. 삼국시대에도 보면은 그 주변 지역에 유적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 초기에도 이 길은 한강의 수로, 즉 강화도에서 올라오는 백길과 함께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소임을 안고 중국으로 가던 조선의 사신들이 걸어간 길. 의주대로는 구파발을 지나 이제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한양을 출발한 사신들이 경기도로 넘어와 처음 만나게 되는 숙박시설, 벽제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주택가 작은 공터처럼 보이고 관사의 윤곽과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벽제관의 면적은 1265평, 건물만도 600평이 넘었다고 합니다. 벽제관지를 찾아간 날, 마침 의주대로의 역사를 답사 중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십 일을 거쳐서 조선의 왕을 만나러 온 사신 행렬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벽제관에서 중국의 사신 행렬들이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한양으로 들어가면 딱 하루 만에 이제 한양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뭐 우리나라 사신들도 이제 중국으로 갈 때 한양을 출발해서 또 여기서 또 하루를 묵고 그 먼 길을 가는 그런 어떤 여기가 분기점, 어떤 정점이 되는 곳이 벽제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 선생님.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저는 오늘 이런 모임을 몰랐어요. 근데 원래 이런 모임이 있나요? 계속? 파주시에서 또 이런 옛길의 어떤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탐방을 하는 것이 1년에 12번 있습니다. 1년에 네, 12번. 탑사팀을 만났으니 잠깐 동안 이들과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던 길, 의주대로는 고향을 지나 파주로 이어집니다. 이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으니 해음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음령의 정상 마루턱이 고향과 파주의 경계가 됩니다. 편도 1차선 좁은 도로라 안전상 내리지 못하고 버스에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만 해도 여기가 엄청나게 험하고 그랬던 고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기록에 보면 이곳에 도적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숨어 있다가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뭐 200명이 넘게 여기서 죽어나갔답니다. 해발 164m의 높지 않은 고개. 하지만 골짜기가 깊고 수목이 울창해 목숨 걸고 넘어야 할 만큼 위험한 고개였음이 김부식의 해음사 신창기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려 예종은
해엄령을 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고개 근처에 숙박시설을 짓게 했는데 바로 해움원입니다. 터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9개 단으로 된 경사지에 27개의 건물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규모가 엄청 네. 커요. 그러게요. 그 당시에 네. 숙박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 개인이 진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립 호텔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요즘으로 것 같아요. 따지면. 그렇죠. 김부식이 쓴 해음사 신창기에는 예종의 명령으로 1120년 해음원을 짓기 시작 2년 후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000년 전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아, 기와 조각은 하나 찾았는데. 에? 여 빗살무늬 있는 기와 조각은 찾았는데. 예, 그래야 되겠네. 이곳이 해음원이 있었던 자리인지 처음 알게 된 것도 바로 우연히 발견된 기와 조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동국대학교 그 학술조사단에서 기와를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기와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 해음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릎을 딱 쳤겠죠. 아, 여기가 바로 그 문헌 속에 나오는 해음원터가 바로 이곳이겠구나. 1999년 기와 하나로 확인된 해음원지. 그 후 10차에 걸친 발굴 계획을 세웠는데 2017년 마지막 10차 발굴 작업 중입니다. 해음원은 몽골 침략기에 불타서 없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그 불타서 주저앉으면서 해음원의 그 주방이라든지 또는 행궁지가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그 아래에서 불탄 그 목재들을 걷어내자 거의 완형에 가까운 청자들이 대량으로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해음원은 고려 왕이 남쪽으로 순행할 때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숙박했던 곳인 만큼 최상의 질 좋은 고려 청자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터에 좀 기초하고 유구가 발견돼서 이제 짓던 네, 자리는 네, 확실히 네, 확인되는데 네, 네. 이게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기술이 발달해서 네네네. 여기 해음원에 대한 것도 뭐 그런 앱을 개발을 해서 아, 이걸로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이런 건물들이 예. 어떤 가상 현실처럼 복원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네네. 네, 그런 교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예. 해음원의 그 건물지들은 고려 궁궐의 형태를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계단식으로 자연재물에서 내려오면서 건물이 배치되었던 것. 그래서 앞으로 고려시대의 그 건축과 그다음에 조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음령을 지나 의주대로를 따라 더 북쪽으로 향합니다. 큰 길 옆 산허리에 커다란 2개의 석불이 눈길을 사로잡고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의주대로변에 자리한 사찰 용암사. 대웅전 옆으로 길게 난 계단을 오르면 높이 17.4m, 우리나라 쌍석불 중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석불에는 후사가 없던 고려 선종 임금이 후궁의 꿈에 나타난 도승이 말한 대로 바위에 불상을 새겼더니 아들을 얻었다는
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민담은 현대에도 이어집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 미륵불에 불공을 들이고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파주군화에 있는 광탄 미륵불 제막식과 이 대통령 기념탑 건립 봉안식이 10월 28일 현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훗날 대통령이 되어 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기념해 석불 어깨 위에 동자상을 올리고 석불 옆에 7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동자상과 7층 석탑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치워졌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새로운 주지스님이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어긋난 일도 우리의 역사이니까요. 미륵불 어깨 위 동자승이라. 왠지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은 그 시절 정치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근데 우리 주지 스님이 그래도 역사는 역사다 하고 제자리를 다 찾게 해놓으신 거네. 그래요, 맞아요. 사신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사귀환을 기도했을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이해응의 연행록인 계산기정에는 해음 석불의 위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엷은 미소로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마애불을 뒤로 하고 다시 의주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화물차들이 오고 가는 좁은 길. 하지만 과거엔 상인들에 의해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픈 다리를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무를 정자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정자목들은 아직까지도 의주대로에 남아 있습니다. 의주대로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사신들이 공무역을 담당했다면 동행했던 상인들은 사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사무역에는 상인들도 참가를 합니다. 근데 상인들은 그 사행단의 공식 참여 인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식 참여 인원에게 딸려 있는 종이나 마부 이런 사람들의 명목으로 상인들이 참여합니다. 그 상인들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간 자본을 투여를 해서 물품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같은 사무역이라 하더라도 조선시대 상인들은 통역관이었던 역관들의 무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상인들에게는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좀 쉬니까 낫다. 이거 다리품 팔아서 이게 장사를 한다고 참. 아니 우리 조상님들은 고려 시대부터 당나라하고 교육하고 장사해서 부를 축적해서 해상 세력도 이루고 그랬는데 나 이거 우리 조선 시대 와서는 무슨 산농공상? 산농공상.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한 곳에 있던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득을 보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몰입애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만큼 상업을 천시했던 것입니다. 상업을 통해서 얻는 이걸 정상적인 경제교육에서 얻는 대가라든지 자본의 축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것을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 상업이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대단히 한계를 가졌던 면입니다.
근세 유럽이 부강하게 된 이유, 그 첫 번째가 국제무역, 즉 상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부상의 푸념은 귀담아 들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최하위라. 참나 이거. 야, 언제쯤 나라에서 이거 이 장사하는 걸 인정을 해주려나 그래. 어? 아이고, 저기 저 역관은 아니 나라에서 거래하라고 부추기면서 말이야. 참나 이. 나 불렀는가? 근데 자네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 의주대로를 오가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 알고는 하는 말인가? 역관은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빨랐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선과 명, 청 이런 관계에서 아주 우리가 중국이나 명나라하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양반들이 해결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그런 지식들을 다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담판을 하고 직접 외교적인 술로 여러 가지 공헌을 한 분들이 바로 우리 역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역사에는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역관들의 발자국이 박혀있는 의주대로변에 큰 족적을 남긴 역관 김진암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김진암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많은 역관들이 중국으로 가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 의주로 옆에 묻혔죠. 1672년 역과에 급제해 역관으로 활동한 김진암은 조선 외교사를 집대성한 통문관지를 아들과 함께 편찬 외교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외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대접을 어떻게 하는지, 화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걸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중요한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그 평화롭게 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외교 문제가 꼬이지 않도록 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진암의 묘 비문 뒷면에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된 과정과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김경문 같은 사람은 1711년에 그 청나라 칙사 목극등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정계 작업, 그러니까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가르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간도와 그 다음에 백두산의 정계비를 확실히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영토와 중국의 영토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화술이었어요. 보게나 여기 이 작은 청심환 하나가 이 중국에 입소문이 나서 가격이 1000배로 뛰었다. 이거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고 뭐겠는가. 역관들에게는 출장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비용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조정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팔포라고 그래가지고 인삼 80근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가게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자유롭게 무역을 해서 봉급을 대체하게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수출품은 금, 인삼, 종이 등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장신구, 비단, 문방구 등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의 수표가 도입됩니다. 당시 수표는 물건을 거래할 때 주고받는 증서로서 다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관들이
그 중국에 가서 가져오는 물건들 중에 이익 추구를 위한 그런 상업적 물품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책들, 도서 같은 것들을 이제 대행해 오는데 그 책들이 이제 조선 지식인들한테는 뭐 서양 학문이나 중국의 최신 학문 혹은 중국의 최신 그 문학적 조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를 매개하는 그런 존재 역시도 역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수학을 소개한 기하 원본, 그리고 서양 천문학 입문서인 칠역연기 등이 의주대로를 거쳐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양의 천문학 서적들, 그리고 종교 서적들, 천주교 서적들, 수학 서적들, 그걸 통해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안경, 나침판, 뭐 이런 문물들이 들어왔고, 지도, 그리고 만안경, 이런 것들입니다. 실학자 박지원. 1780년 사신단을 따라가기 전만 해도 그는 청나라를 업수히 여겼다고 합니다. 때가 누구냐? 저 소인 도이놈입니다. 도이놈? 도이놈이 누구냐? 도의가 섬도자 오랑캐 이자 해가지고 일본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말이 이제 일본만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오랑캐 전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오랑캐란 말도 있지만 또 오랑캐 전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돼가지고 이게 도의가 이제 오랑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됐는데요. 저놈, 내가 되놈 하니까 자기 이름이 되놈, 도이놈인 줄 아는 게구만. 그래, 무슨 일이냐? 그때 박지원은 모두 26권의 여행기를 썼습니다. 열하일기에 박지원은 오랑캐라 무시했던 청나라의 벽돌, 수레 등 우수한 문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조선사의 지배층의 상당한 부분들은 이 청나라를 오랑캐시하고 있었는데, 이 실학파 중에서 북학파들이 청을 다녀오면서부터 청이 그렇지 않다, 대단한 문명의 나라이다. 연안 박지원도 중국에 사신을 갈 때 따라가가지고 그 중국의 놀라운 문명의 수준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죠. 조선만 청나라의 문물을 부러워하고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청나라가 부러워한 조선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김정희예요. 김정희 같은 경우가 19세기에 청나라를 가가지고 청을 대표하는 학자인 옹방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청으로부터 고종학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옹방강은 당시 김정희를 보고 놀랍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김정희는 24살 때 사신단을 따라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교류한 중국의 학자들이 송별연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학자나 관료들은 뇌물까지 써가며 김정희의 글을 얻어서 가보로 모셨다고 합니다. 의주대로를 통해 들어온 중국의 문헌들과 조선의 실학서들을 집대성해 위대한 걸작을 만든 이가 있으니 바로 조선 후기 정약용과 쌍벽을 이룬 실학자 서유구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총 113권의 박물학서 임원경제지입니다. 내용을 펼쳐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 중인 임원경제지를 최초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이라는 말은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경제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한 산물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요즘 말하는 경제학이라는 것보다 훨씬 넓은 그런 범위의 말이고, 지라는 말은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시골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 지식을 기록해 놓은 책, 그 임원 경제지라고 하고, 일상생활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내용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상에요, 한 개인의 저작, 한 사람의 저작으로 단일 주제로,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한 가지 주제로서 만든 저작물 중에 최대의 저작물입니다. 임원경제지는 16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저술이 가능했던 것은 의주대로를 통해 전해진 문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목록서만 표지가 어둡습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목록만 봐서 손때가 많이 묻어서랍니다. 이 정조지가 바로 솥과 도마에 관련된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리와 관련된 지고, 보양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보양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들여서 아프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양지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인재지라고 하면 인술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관한 기록, 지금으로 치면 한의학 파트죠. 근데 서유구 선생은 제일 첫 번째에 곡물농사로 본리지를 배치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예규지라고 상업 파트를 배치를 해서 생산된 모든 산물들이 필요한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고, 그리고 또 예규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해 나가야 우리가 내 당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풍족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 그런 고민들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죠. 당대 쌍벽을 이룬 두 학자. 하지만 정약용은 나라를 다스리는 경세에 관해 저술했고 서유구는 일상생활에 관해 저술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평생을 경학과 경세학을 추구했습니다. 경학이라는 것은 사서삼경으로 대표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 분야이죠. 그리고 경세학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입니다. 당시 사대부들이 추구한 것은 일상생활들과는 거리가 먼 원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서유구는 일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서유구가 추구했던 것은 이러한 소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생활을 개혁함으로써 하나하나 한 집 한 집이 개혁됨으로써 조선 전체의 생활이, 조선 전체의 경제가, 조선 전체의 문화가 발전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의주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광탄면에 이릅니다. 사신 행렬이 지나던 길이었던 만큼 주막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막거리의 이름이 신탄막 또는 새술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임금 선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길에 나선 선조는 이곳 주막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이때 주모가 젖은 옷을 말리라고 숯불을 주었는데 그 숯을 본 선조가 처음 보는 숯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거리는 신탄막 또는 새술막이라 불렸습니다. (1592년) 초여름 쏟아지는 폭우 속에 선조의 피난 행렬은 임진강에 이르렀습니다. 선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임진강을 건너서 의주대로를 따라 의주까지 도망갔습니다. 이어서 왜군도 이 임진강을 건너서 의주대로를 통해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내려와서 왜군들과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것도 의주대로에 있는 벽제관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기마병들도 이 임진강을 건너서 의주대로를 따라 쳐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기에 이 임진강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통로였습니다. 탱크의 소음이 들리는 임진강가에 정자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시와 학문을 논하던 곳으로 유명한 화석정입니다. 율곡이 8세 때 지은 시, 팔세부 시가 눈길을 끕니다. 율곡은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거라며 화석정에 기름칠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선조 일행이 이 화석정을 태워 불을 밝혀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여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나서 선조가 피난 가실 때 바로 여기에 있는 화석정을 불태워서 그 불빛에 무사히 건너가셨다 하는 그 이제 위인전에 소개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약간의 좀 과장된 그런 위인전에 소개된 이야기가 아닌가. 임진왜란 당시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나루터 사무실인 승청을 태워 어둠을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진강을 건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8년 1월 추운 겨울밤 31명의 군합발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놓아야 될 임무.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최교식 종로경찰서장은 이들 살인마의 광란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당시 김신조를 비롯한 공비들에게 잡혔다 구사일생한 남욱군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방한몰 쓰고 나무를 이렇게 눕혀놓고 앉아있더라고. 2명, 3명이. 그래서 올라오래, 손짓을. 이렇게 올라가서 가까이 이제 한 5m인가 10m인가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는 이게 간첩이야. 한국군으로 위장한 공비들. 하지만 군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선전을 하는 거야. 북한이 아주 김일성 태양이라고 그래. 김일성 태양의 햇살을 받아서 온 인문이 아주 골고루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야. 임진강을 넘어 공비들이 지상 천국이라 말했던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의주대로로 이어지는 그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강을 건넌 의주대로의 다음 여정은 개성입니다. 개성시는 그저 멀리서 바라다 볼 뿐입니다. 옛 의주대로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황해도 금천군, 황해도 평산군. 기차 가는 길을 여기 다 해놨네. 임진강역은 의주대로가 막히고 통제구역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역입니다. 이 역에 오면 꼭 해보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역 하나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도라산 역 가는 거로. 도라산 역 가는 걸로 생각을 하셨구나.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한 거겠죠.
이 멈춰선 열차는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회를 안겨줍니다. 저는 이 녹슨 열차를 보고 막혀버린 의주대로의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옛날 이 의주대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 연경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열차 지금은 비록 여기 이렇게 멈춰져 있지만 언젠간 가까운 미래에 중국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